성인 ADHD 유병률을 대략 한 4에서 6% 정도로 보거든요. 전 인구의 4에서 6%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진단받는 사람은 0.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DHD라고 하면 가만히 못 있고 돌아다니는 금쪽이나 뭐 이런 거를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돌아다니거나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별로 없어요. 반면에는 너무나 확실한 ADHD라는 이제 이런 경우죠. 안녕하세요. 쿠쿠닥스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ADHD, 주의집중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ADHD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혹시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ADHD라는 질병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인 ADHD 유병률을 대략 한 4에서 6% 정도로 보거든요. 전 인구의 4에서 6%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진단받는 사람은 0.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ADHD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기준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전보다 더 많은 거를 좀 더 잘 해내야 되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고 그거 하나 각각도 굉장히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ADHD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시거나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내가 직장에서 뭔가 실수를 많이 한다, 일 처리가 꼼꼼하지 않아서 상사에게 지적을 많이 받는다, 혹은 뭐 배우자나 연인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막 버럭버럭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50대, 60대 이런 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 왜 이렇게 돈 관리가 안 됐을까, 내 자녀랑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혹시 이런 것도 ADHD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뒤늦게라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건데 ADHD가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ADHD 환자분들이 일반인보다 수명이 짧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ADHD가 남들한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위험이 많다라는 건데, 연구 결과를 모아서 분석하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메타 분석 결과에서 ADHD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13년이나 짧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3년이면 100살 살 거를 87살밖에 못 사는 거니까 이제 왜 그렇게 수명이 짧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사고사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ADHD의 주 증상 중에 과잉활동성이나 충동성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에 빨리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자동차 사고입니다. 즉 운전하면서 사고가 남들보다 더 많이 난다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수명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게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ADHD인 사람들이 위험을 낮게 평가한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충동성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도박 같은 거예요. ADHD인 분들은 도박이나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HD인 분들은 어떤 충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엔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입거나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ADHD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ADHD 환자들 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DHD 때문에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반항장애, 행실장애 이런 여러 가지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정신질환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신체질환도 그렇습니다. 신체질환에 걸리거나 그것을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당뇨에 걸리면 식단 관리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시간 되면 그때마다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당뇨 질환이 악화되지 않는지,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병원도 자주 가고 자기 몸도 잘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ADHD인 분들은 자기
자기관리 능력에 좀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약을 주기적으로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식단 같은 것도 스스로 컨트롤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ADHD가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DH랑 뭔가요? ADHD는 병명에 이미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그래서 집중을 잘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어렵다라는 게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증상 하나가 있는데 바로 충동성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바로 ADHD의 핵심 증상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 모든 증상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한 가지 증상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DHD라고 하면 가만히 못 있고 돌아다니는 금쪽이나 뭐 이런 거를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돌아다니거나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멍 때리고 혼자 딴 생각하고 그래서 뭐 누가 뭐 물어보면 뭐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부주의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면 ADHD의 대표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ADHD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딱 한 가지를 꼽자면요, 일을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못한다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인내심이 부족해, 끈기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 보여서 이것 좀 시작했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지루해, 재미없어, 금방 실증 나서 치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게 눈에 들어와서 그걸 막 해요. 막 공부를 하고 막 뭔가 될 것처럼 막 하다가 또 금방 지겨워서 금방 끝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진득하게 오래 해서 뭔가 성과를 보기 전에 금방 지겨워서 다른 거 하고 금방 끝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이게 성인 ADHD의 정말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는 거 원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ADHD가 있는 사람들한텐 가만히 있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자꾸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간질간질하고 다리를 떨고 싶고 뭔가 여기를 이렇게 막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정신이 좀 없어 보이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에게서는 또 지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각이 많아요. 회사에서 맨날 지각, 혹은 친구들 만나러 가면 기본이 30분 1시간.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알죠. 쟤는 그냥 원래 한 1시간 늦게 오는 애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간 개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내가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려면 여기서 몇 시에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서잖아요. 근데 이제 ADHD인 분들은 시간 개념 혹은 계획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준비를 할 때도 옆에 시계가 보이면 그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거나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화장실에서 이 닦으면서 핸드폰으로 하다가 이를 막 20분 30분씩 닦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기가 쉽다. 그리고 정리정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어떤 분도 있는데 굉장히 좀 아름다우신 젊은 여성분이에요. 그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자신을 봤을 땐 굉장히 정돈돼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친구를 집에 들여올 수가 없다. 왜냐면 방이 쓰레기장이다, 엉망진창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리정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정리정돈을 못한다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거 어디다 둬야 되고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정리나 배열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금방 흐트러지고 정리가 오래 유지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샀던 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맨날 잊어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성인 ADHD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특성이 뭐냐면 확실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정말 무관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진짜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좋아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문제는 ADHD인 사람들은 해야 할 일과 좋아하는 일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해야 하는 걸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직장에서 쉽게 혼이 난다거나 혹은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힌다거나 혹은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그런 거를 챙기지 않냐 이렇게 질타를 받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특히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너무나 과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막 2시간, 3시간 밥도 안 먹고 막 밤을 뭐 거의 샐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집중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완전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정서적인 거 혹은 대인관계의 문제인데, 충동성이 있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혹은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말을 툭 뱉고 나서는 아차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잘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심한 말 해놓고서는 기억이 안 난다, 뭐 나는 그런 얘기 안 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그 정도는 아니죠.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툭 뱉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후회를 합니다. 어머 아차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이러면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되면 누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거나 도망가죠. 저 사람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슬금슬금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유도 잘 모르고 외톨이거나 배척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크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ADHD는 ADHD 문제 때문에 2차적으로 우울이나 정서적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감정 조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화를 욱하는 게 심하다라는 건데, 괜찮다가 혹은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욱하게 돼서 자기 혼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거에 화를 내고 화를 안 내는지를 잘 모르겠어. 종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 당사자도 굉장히 괴로워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안 내도 되는 일에 이렇게 쉽게 화를 내지? 이게 그냥 화를 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분노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심한 욕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상대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ADHD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의 마무리가 어렵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을 순서대로 끝내기가 어렵다. 세 번째로 약속을 까먹어서 곤란한 경험이 있다. 네 번째로 골치 아픈 일을 뒤로 미룬다. 다섯 번째, 가만히 앉아있을 때 발을 꼼지락꼼지락 거린다. 혹은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든다. 여섯 번째, 모터 달린 사람처럼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싶다. 혹은 돌아다닌다. 이렇게 6개의 기준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된다 이러시면 ADHD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심층적으로 뭐 진단적인 검사나 면담이나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짜 ADHD나 진짜 ADHD의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진료실에는 내가 ADHD가 아닐까요? 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ADHD도 많지만 ADHD가 아닌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어떤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어머니는 워킹맘이 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되죠. 많이들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엄마 아빠들이 고군분투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돌봐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조금씩 빵꾸가 나는 거예요. 뭐 아이 체육복 챙겨줘야 되는데 체육복을 못 챙겨줘. 또 이제 직장에서도 뭐 보고서 기한 언제까지 올려야 되는데 보고서를 좀 늦어졌어. 딜레이가 좀 됐다. 혹은 이제 집안에 이제 대소사, 혹은 경조사 이런 거 챙겨야 됐을 때 깜빡하고 돈 보내는 걸 깜빡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혹시 ADHD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고 면담을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주의 집중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수면 시간이 떨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인지 기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좀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ADHD라고 느낄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구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현대인의 80%는 자기 자신이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한 그런 설문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ADHD는 아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거나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기가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혹은 불안이 너무 높아서 우울해서 그래서 ADHD처럼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면에는 이제 정말 너무나 확실한 ADHD라면, 성인 ADHD는 이제 이런 경우죠. 직장을 자주 옮겨요.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제가 초반에 한 가지를 끝까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험업도 했다가, 기사 공부를 한다고 했다가, 국가에서 해주는 무슨 교육을 좀 듣는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직군을 이것저것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될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끝까지 완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진득히 도전하지를 못하고 초반에 몇 개월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이런 경우. 그러면서도 경제에 대한 관념이 너무 좀 희박해서 자기의 돈 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게임이나 사야 될 것들 혹은 뭐 배달 음식 이런 것들에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계속 빚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제 불화가 생기죠. 당연히 가까운 친구나 연인 혹은 부모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욱하면서 화를 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상대가 내 어려움을 몰라준다고 굉장히 좀 화를 내거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게 되고, 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내고, 이제 이런 경우, 정말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요즘은 ADHD라고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 병원에 오기도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ADHD 환자인지 진단을 하나요? ADHD 진단법은 단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과거력입니다. 진단 기준에 명확하게 이러한 양상들이 유년기 시절부터 시작됐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ADHD는 어느 시점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 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 생활이 어땠느냐, 유치원 때 기질이 어땠는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땠나,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땠나, 진로는 어땠나, 성적은 어땠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판단을 합니다. 즉 성적이 안 좋다? 그렇다고 ADHD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혹은 친구에게 뭐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다? 그렇다고 ADHD라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면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인생살이를 하면서 집중력과 충동 조절,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ADHD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심리검사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종합심리검사에서는 인지기능, 주의집중력, 전두엽 기능, 정서나 마음의 어떤 상태 혹은 갈등,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ADHD이냐 아니냐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가, 무엇은 괜찮고 무엇을 좀 도와줘야 하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심리검사 같은 것들을 하고, 만약에 경제적인 이유나 혹은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종합심리검사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종합주의력 검사라고 해서 주의집중력에 대한 검사만 한다거나, 정량원 에파 검사라고 해서 뇌의 기능적인 부분을 눈에 보이게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ADHD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 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옛날 일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부모님을 모셔다가 면담을 하기도 하고, 혹은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것들을 떼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 돌려 단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대놓고 쓰지는 않아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쓰여 있거나, 수업 준비가 조금은 미진하다, 친구와 좀 더 잘 지내면 더 발전할 것이다, 학교에 빨리 오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ADHD인 거를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알게 됐어요. 그럼 그럴 때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말로 ADHD가 맞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떠한 다른 치료법보다도 약물 치료가 가장 확실하고 확률이 높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쉽게 말해서 뇌에 있는 일종의 호르몬 같은 물질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ADHD라는 병이 어떤 뇌 신경전달 물질 같은 그런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물이 특정하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약 60%의 환자분들이 주의집중력, 과잉활동성, 충동성 같은 것들이 개선됩니다. 아이로 예를 들면 이 아이한테 10번 얘기해서 말을 들을 걸 약물을 먹으면 3번 이내로 말하면 웬만하면 듣더라 인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약물의 어떤 효과이고, 또 혹은 내가 1시간 반 걸려서 그동안 했던 작업을 약물 치료를 했더니 40분 정도에 끝낼 수 있게 됐다. 또 자꾸 술을 먹고 싶은 생각, 게임을 하고 싶은 느낌, 뭔가 움직이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이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지죠. 그런 것들이 약물 치료의 효과이고, 한국에서 쓰고 있는 ADHD 약물은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서요. 자기한테 맞는 약물을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짧은 간격, 뭐 예를 들면 2, 3주 간격으로 약을 먹어보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량을 하게 되면서 부작용과 효과를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뭐 예를 들면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이나 뭔가 긴장감이나 불안하다거나 속이 안 좋다거나 메스껍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내가 견딜 수 있는 부작용이고 그러면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방문 때마다 체크를 하면서 약을 조금씩 증량을 해서 내 몸에 맞는 수준으로 약을 맞춘다. 그리고 그 약물이 어느 정도 맞아지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띄엄띄엄 이제 보면서 약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 왔을 때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으로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까 약물 치료로 인해서 60%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40%는 약물 치료로 별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생활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봐야 그 생선은 없는 것이다. 왜냐? 고양이는 먹을 거기 때문에. 그것처럼, 사실 이거 제 얘기인데요, 밤에 자러 들어가면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바로 잠을 잘까요? 그렇지 않죠. 핸드폰을 보다가 잠자는 시간이 뒤로 딜레이가 되겠죠. 그런 자기 자신의 약점, 내가 무엇을 하면 안 좋아지는가 혹은 곤란을 겪는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게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옷을 입으러 갔는데 옷 방에 내가 좋아하는 막 흥미로운 게임들이나 뭔가 피규어들이 있다. 그러면 옷을 입을 때 딴짓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옷방에는 옷만 둔다. 화장실에는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 자주 잃어버리는 소지품은 트레이를 만들어서 따로 보관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활을 일정한 구조적인 틀 안에 만들어서 최대한 실수를 줄여보는 연습을 하는 거, 이런 게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ADHD는 강점이 없을까요? ADHD도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틱하고 호기심이 많다는 게 강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점,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흐물흐물하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메이트나 파트너를 만들어서 같이 무언가를 해가는 거, 혹은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 말하는 요즘 스터디원 해서 인증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자신의 약점을 좀 보완하고 강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성인 ADHD라는 게 단순히 집중을 좀 못하고 그냥 움직이고 싶은 느낌 정도의 그런 병의 차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 자기 통제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가지 못하면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겠죠. 근데 그게 된다면 굉장히 큰 자존감을 얻고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ADHD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삶의 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자신의 수명까지 깎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DHD에게는 아무런 희망이나 방법이 없는가? 이젠 그렇지 않다. 옛날에 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고 혹은 비약물 치료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고생하시거나 고민하시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셔서 전문가를 찾아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얻으셔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자가 체크 이런 기준들 가지고 사용해 보셔서 내가 맞는 것 같고 의심이 된다 그러시면 가까운 곳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영상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